펌프의 영화책. 오늘은 1962년 이탈리아 프랑스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밀고자입니다. 듈로스라고 모자를 쓴 사람이 밀고자다라는 그런 영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대충 이제 막 감옥에서 출소한 모리스라는 남자는 자신을 아내를 죽게 한 질베르를 살해하고 그의 보석과 돈을 숨깁니다. 모리스는 친구 실리안과 함께 금고 폭파 기계로 새로운 강도 사건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던 중 경찰의 급습을 받습니다. 부상을 입고 간신히 탈출한 모리스는 친구인 실리앙의 밀고에 체포되고 마는데 이 정도가 줄거리입니다. 일단 영화 시작하면 흑백 영화인데 62년도 영화 흑백 영화입니다. 영화 시작하면 이 모리스라는 남자가 어떤 철길 아래 도로 아래 약간 하천 같은 데를 끊임없이 걷는 장면이 굉장히 긴 롱테이크 화면으로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흑백이다 보니까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또 밝은 곳에서 인물이 걷는 장면들이 보이고 위로 하늘 천장을 또 카메라가 따라가다가 다시 주인공을 잡고 하는 그런 장면이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흑백 영화고 빛의 어떤 대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조명이나 그 실내에서는 스탠드 등 같은 것들을 자주 켜면서 그 빛을 통해서 인물을 조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는 장면들이 좀 독특하게 또 특이하게 나옵니다. 줄거리는 대충 이랬고요. 이 감옥에서 출소한 모리스,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그 장물합이 질베르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총을 좀 달라고, 자기가 뭔가 지금 집을 하나 털려고 하니까 총을 달라고 해서 총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데, 그 총을 갑자기 앉아 있다가 그 장물합인 질베를 향해서 쏩니다. 그리고 그 돈과 이제 작물과 총을 이렇게 가로등 아래 땅을 파서 숨겨놓죠. 자신만 아는 일종의 그 위치를 표기를 해놓고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실리안과 함께 범죄 계획을 세웁니다. 외딴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한 노인의 집을 털기로 하는데, 그래서 실리안이 어떤 금고를 열 수 있는 도구를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집을 털기 위해서 갔는데 경찰이 들이닥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범죄를 세우고 있던 그 옆에 있던 사람은 경찰의 총에 맞아서 죽고, 경찰도 모리스의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모리스는 부상을 당해서 쓰러지는데 누군가가 모리스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의사의 치료를 받고 이제 집에 누워있는, 어깨를 다쳐서 누워있는데, 모리스는 실리앙이 경찰의 끈앞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에 찌른 건 실리앙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실리앙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약간 범죄 스릴러 영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실리앙이 범인이구나. 그 이후에 또 경찰들이 찾아와서 막 실리앙을 잡아가고
또 걔한테 어떤 것들을 불게 만들고 하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관람 관객들은 이제 신리항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신리항이 나중에 자신이 약간 플래시백처럼 자신이 일을 해서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쫙 카페에서 이렇게 모리스와 장이라는 인물한테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사실 이게 신리항의 일종의 페이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는데 결국은 주인공은 모리스가 아니라 신리항이 중심이었다. 그래서 신리항이 그래서 그 돈을 파간 것도 숨겨놓은 돈을 가져간 것도 신리항이었고 모리스와 같이 살고 있던 여자가 일종의 경찰의 끈앞풀이였다는 걸 알고 그 여자를 해치우는 그런 것들이 처음엔 되게 신리항이 밀고 자고 일종의 경찰의 끈앞풀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관객들은 뒤에 그의 어떤 진술을 들으면서도 이게 실제 신리항이 저 말이 진짜일까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화가 이렇게 약간 뒤에서 추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요즘은 흔히 쓰지만 플래시백을 통해서 막 이렇게 그 상황들을 막 짜집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긴가민가 했지만 신리항이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게 이제 표면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 굉장히 머리를 쓰거나 복잡한 이 구조를 이렇게 서로 이어붙이지 않으면 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저 시대에 저렇게 복잡한 구조를 짜집게 했다는 게 대단하다는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약간 복잡한데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거짓이 거짓을 만들면서 상황은 되게 묘하게 흘러갑니다. 결국은 모자를 쓴 자가 밀고 자라는 이 영화의 제목인 둘로스라는 모티브처럼 죽는 순간에도 모자를 고쳐 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둑들, 그 다음에 뭐 오션스 11 이런 영화들에서 되게 배신과 복수가 계속 반복되거나 막 이렇게 꼬이죠. 이런 방식의 어떤 원조 영화 같은 그런 좀 느낌이었습니다. 이 밀고자가. 그래서 신리항이 참 독특한 캐릭터 인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결국은 신리항은 친구 모리스를 보호한 것이고 뒤의 이야기가 앞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묻어둔 돈을 가져간 것도 신리항이고 신리항의 행동은 사실 처음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화를 이게 맞는 거야? 뭐 놓친 게 있지 않아? 왜냐면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약간 플래시백처럼 보여주지만 그렇게 자세히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여인과 형사가 앉았던 장면 이런 게 나중에 다시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이게 언뜻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걸 유튜브에서 워낙 이렇게 어떤 분이 자세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장면들을 보면서 해석을 해놓은 게 있길래 거기에 봤더니 저 장면이 있었구나 저런 장면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복기를 하면서 봐야지 영화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봐서 이렇게 선뜻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그 모리스의 애인이 그
경찰의 어떤 밀고자였다는 둘이 있는 장면이 짧게 나왔었습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스 애인이 경찰의 밀고자였고 상황이 꼬이면서 친구를 위해 조금 다르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했고 모리스가 죽였던 질레르를 찾는 다른 갱이 있었고 차 안에 있던 전 애인에게 여기서 그러니까 신랑이 그 차 안에서 뒤늦게 모리스가 살해를 하고 질레트를 살해를 하고 빠져나오는데 뒤늦게 이제 차에서 도착한 그 갱단이 있었습니다. 걔네가 왔을 때 그 여자가 차 안에 있었는데 그 여자가 신랑의 또 옛날 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한테 혹시 총소리 듣지 못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자는 사실 듣지 못했는데 이제 신랑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자신이 어쨌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려면 신랑을 붙잡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신랑한테 들은 것 같다고 나중에는 확실히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신랑의 모략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 둘 그 상황들을 짜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증거를 만들고 증언을 해줄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이 갱단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그런 또 그 사무실에서 이 장면 또한 굉장히 독특합니다. 신랑이 가서 그 갱들에게 마치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한 명을 살해하고 뒤늦게 다시 들어온 사람한테 마치 자기가 부상을 입은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이 자신이 떨어뜨린 총을 잡게 하고 그럼 총에 지문이 묻겠죠. 그런 식으로 다시 또 한 명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가 서로를 쏜 것처럼 그렇게 또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계략들이 이 영화의 전부구나. 결국은 계속 의심해서 봤지만 결국 신랑이 그 친구 모리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상황들을 만들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일종의.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또 관객들이 뒤통수를 치는데 영화를 뭐 보셨으니까 생각하면 이제 모리스가 감옥 같은데 구치소에 갔을 때 신랑이 나를 배신했구나. 그래서 신랑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 있던 구치소에 있던 사람한테 신랑을 처리해 달라고 약간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모리스는 신랑의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신랑이 밀고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쨌든 신랑의 집에서 그 구치소에 있던 범죄자한테 부탁했던 그 장면이 문득 생각나면서 신랑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서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모리스를 신랑인 줄 알고 총을 쏘면서 모리스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뒤늦게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모리스가 쓰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리스가 얘기합니다. 저기 칸막이 뒤에를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신랑이 총을 쏴서 칸막이 뒤에 범죄자를 죽이는데 이 범죄자 워낙 덩치도 크고 몇 방 맞아서 죽지도 않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모리스를 상태를 보기 위해서 등을 돌렸을 때 그 범죄자가 다시 총알 쏴서 신랑도 죽게 됩니다. 이거를 서로가 이제 쏟고 쏘기는 상황 속에서 결국 약간의 오해가 생기고 또 다른 사람한테 범죄를 부탁한 부분을 또 그거가 아니라는 걸 알고 또
구하러 가는 와중에 둘 다 죽게 되는, 그리고 범죄자 다 죽게 되는, 모두가 다 죽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래서 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영화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고 나면. 그래서 이게 오프닝에 굉장히 좀 압도적인 씬도 있지만, 뒤로 갈수록 모리스보다는 사실 실리앙에게 비중을 두면서 영화가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과연 관객들은 과연 실리앙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영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흑백 느와르 시각적 스타일을 추구하는 감독 멜빌의 특유의 연출이 돋보이는 그런 영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영화를 다른 영화도 보면 이렇게 뭔가 꼬아서 이걸 앞뒤를 맞추고 짜집게 하고 서로 복수와 복수, 오해와 오해가 섞여서 서로 범죄를 하게 되는 이런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영화를 만드는 거구나. 근데 이게 앞뒤 계산이나 맥락을 다 맞추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과 구조적인 그런 틀을 만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영화라서 짜임새가 굉장히 좋은 영화 감독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고자는 그런 플래시백을 통해서 장면을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 언뜻 그냥 지나가는데, 그 장면들을 영화를 잘 보셔야 되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데 사실 우리는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이러니까 상황들을 저는 잘 이해를 못했었고, 나중에 그 해설하는 장면을 보니까 그 장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짜여진 영화다. 그리고 촬영이나 이런 것도 뭐 그림자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뭐 조명의 흔들림, 왜냐하면 그 질레를 장문합이 살해할 때 그 빛이 창밖에서 이렇게 스탠드 등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갱단들이 들어올 때 그러거든요. 빛이 왜 저렇게 흔들리지? 뭐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그런 것까지 굉장히 빛과 어둠, 조명의 어떤 밸런스, 이런 것들, 그림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촬영을 하는 그런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는 영상미도 있고, 그리고 모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 그리고 죽기 전에도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모자를 한번 이렇게 다듬는 이런 장면들, 굉장히 그 앞뒤 구조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누아르 영화의 이런 약간 몽타주식 구성 이런 걸로는 이 멜빌 감독이 굉장한 분이 아닌가, 아니면 시초로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듈러스라는 밀고자라는 1962년도 영화였습니다. 왓챠 평을 짧게 한번 볼까요? 모자를 길게 눌러 쓴 자들의 어둠 속 사투,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오해와 의심과 배신. 타란티노가 추천한 맛집에 갔더니 코엔의 에스프레소가, 이런 말도 있고, 이 밀러스 크로싱 이전에, 밀러스 크로싱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고, 중반부까지는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너무 자주 언급되어서 시리즈 영화 중 중간 부분을 보고 있나라는 착각이 들지만, 후반부터는 모든 것이 다 설명된다. 결말이 참 세련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멜빌의 프렌치 느와르는 한마디로 쿨하다. 이것이 느와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장 피에르 멜빌의 영화. 느와르라는 세계 속에서 행복한 사람은 없다. 멜빌 영화는 세계가 3차원임을, 그리고 카메라 커서 언젠가 전환됨을 강조한다. 3차원 속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과 컷 전환의 순간 관객이 확인하지 못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항상 인간은 무언가를 숨긴다고 말한다.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한눈이라도 팔면 누군가가 등 뒤에서 카메라 뒤에서 혹은 그림자 속에서 방아쇠를 당긴다. 이 설명이 너무 와닿네요. 네. 관객도 한눈을 팔면 누군가가 등 뒤에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인간의 눈은 2차원적이고 세상은 3차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숨긴다고 말한다. 그걸 알아차지 못하거나 한눈이 팔면 누군가 등 뒤에서, 카메라 뒤에서, 그림자 속에서 방아쇠를 당긴다. 이게 그거를 가져가는 사람, 나중에 장물아비를 땅속에 묻었던 걸 가져가는 사람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약간 그림자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관객은 그런 의문 속에서 계속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설명을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느와르 영화 역사의 확고한 교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영화는 다시 한번 봐도 되게 좋은 영화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울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창문이나 빛, 이런 그림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영화입니다. 네, 오늘 1962년 이탈리아 프랑스 영화, 감독은 장 피에르 멜빌 감독의 1962년도 밀고자였습니다. 안녕.